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 TV 경제학사 탐하노이 강남 1984년판 306페이지 양가리군 케인즈 경제학의 이론적 진화과정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케인즈가 쓴 경제이론에 관한 책은 다음이 4가지이다. 물론 어느 것이나 그의 논쟁적이며 현실의 시사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을 짙게 투영하고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는 4가지는 인도의 통화금융 1923년, 화폐개혁 1923년, 화폐론 1930년, 일반이론 1936년. 책의 제목에서도 곧 생각나는 것처럼 케인즈는 경제학 전문가로서 화폐금융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한 배경으로는 헤로도트도 제공하는 것처럼 당시 케임브리지에서는 마샬의 영향이 절대적이었고 많은 젊은 경제학자는 마샬 체계 가운데 개개의 분야를 전문화한다고 하는 형식으로 특별히 축박이 시작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반 이론에 이르는 이론적 진화의 과정을 이상의 책에서 자취를 더듬어 보는 데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케인즈 혁명은 일반 이론의 출현으로서 호칭되는 것으로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반 이론 가운데에 케인즈 경제학의 모든 요소가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반 이론은 폐쇄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 화폐제도 등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이런 구성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즉 금융제도, 화폐제도라고 하는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케인즈의 견해는 일반 이론 이외의 다른 책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이다. 307페이지 이상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케인즈의 주요한 3권의 책을 검토하고 있어서 다음에 2가지 문제를 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일반 이론에는 관계가 없지만 케인즈 이론의 전모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국제금융제도나 화폐제도 등에 관한 그의 생각이 변천이며, 둘째는 일반 이론의 이론 체계에 직접 관계 있는 문제점이다. 우선 첫째 문제부터 다뤄보기로 한다. 국제금융제도나 화폐제도 등에 대해 그의 생각이 변한 거죠. 양가로 A. 케인즈의 국제금융제도 및 화폐제도로 케인즈의 천여작인 인도의 통화금융은 1913년에 발간되었다. 이 책은 당시 이론가나 일반인 사이에서는 거의 신성시되고 있던 근본위 제도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및 실증적인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케인즈의 통화제도에 관한 자본적 인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세계 각국의 통화제도는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한편의 끝에는 영국이 있다. 이것은 금화를 주로 유통시키고 있지만 중요한 교환 수단으로서는 수표를 사용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꾀하는 수단으로서 뱅클레이트, 은행 금리를 사용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에 대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한번 훑어보면 영국과 같은 금화폐와 뱅클레이트를 제도로서 가지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금화폐가 주요한 교환 수단으로 되어 있으며 뱅클레이트가 국제수지 균형의 유효한 수단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 나라마다에서는 지폐가 유효한 교환 수단이고 또한 국제수지 균형의 수단으로서 대량의 금준비, 금으로 하는 지불 연기, 외국 신용 및 환의 보유가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영국과 그의 다른 유럽 제국의 뱅클레이트를 통한 국제수지 조정의 신용 여부는 국제단기 금융시장에서 채권자의 입장에 있는가 아닌가에 의존하고 있다고 케인즈는 문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스펙트럼 가운데서 인도를 위시한 아시아 제국은 유럽 여러 나라의 금융제도와 비슷한 데에 위치하고 있다. 즉
금환 원유 제도는 이들 여러 나라의 와 같은 제도에 보다 규칙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상과 같은 세계 통화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추로하여 독일 통화와 금융 제도의 상한과 개선책은 다음의 세 가지에 걸쳐서 검토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인 것이다. 즉, 첫째로는 실제 교환 수단의 지방 통화라는 것. 둘째로는 정부는 미국의 금융 중심지, 특히 런던에서 308페이지 지방 통화를 필요로 하여 따라서 국제 통화인 금으로 교환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 정부는 지방 통화와 국제 통화의 양편을 준비금으로서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상 케인즈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헤로트의 케인즈전에서 인용이 되겠다. 그의 주요 관심은 인도나 그와 유사한 나라들을 위해서 금환 원유제를 창도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는 금 통화를 바라는 사람들, 즉 반동주의자들에 반대하여 그들의 통렬한 의론과 풍자적 힘을 발휘했다. 어떤 구절에서 그는 우리들이 금 원유제 그것 자체에 대해서 대신하여 보다 좋은 것을 발전시켜서 수립하려고 하는 시기는 그다지 멀지 않은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다음은 화폐 경험을 검토해보자. 이 책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금본위 제도의 복귀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책은 우선 가치기준의 불안정이 어떤 해악을 사회에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시작한다.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사회에 해악을 가져온다. 어느 것이나 다른 계급, 케인즈는 계급을 투자계급, 산업계급, 임금소득계급으로 나누고 있다. 간의 부의 분배를 변화시키는 소득 효과를 가지고 있고 부의 생산을 지나치게 자극하기도 하고 후퇴시키기도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케인즈는 논하고 있다. 이어서 케인즈는 긴급한 사태에 의거한 공공지출에 의해서 발생한 화폐가치의 변화 문제를 다룬다. 즉, 정부는 필요에 급급해서 지폐를 더 많이 찍어내는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그에 의해서 공공지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원을 획득하는 방법이며 가세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중의 화폐에 대한 사용관습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최후에는 화폐제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케인즈가 지적한다. 긴급한 사태에 의해 공공지출 때문에 생기는 화폐가치의 변화 문제로서 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것에 의해서 기존의 부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제이지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자본 부과 방법이 편의상, 공정상의 이유 때문에 좋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및 디플레이션이 수리하는 사회적 해악을 논의하기 위해 안정된 화폐제도 및 화폐정책의 본래 상태를 이론적인 300페이지 뒷받침을 기초로 해서 채차한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화폐개혁론에서 케인즈가 정의한 이론 중에서 문의의 화폐가치 내지는 물가에 대해서 케임브리지 류의 화폐 수량설에 기초하였으며 또한 외국화에 대해서는 카셀류의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식하고 있다. N은 P 가로 열고 K 플러스 RK 다시 이 식을 케인즈는 처음에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N과 R은 중앙통화당국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에 있음에 대해서 K와 K-는 그렇지 않고 대중이나 산업계에 모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의 안정은 K 및 K-를 안정시키든지 또는 N과 R을 조작함에 의해서 K 및 K-의 변동을 정하든지 어느 것에 의해서 달성된다. 다음에 외국한 시세에 관한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이론을 보도록 하자. 케인즈는 구매력 평가설의 현실에 대한 적용에 관해서 상세히 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매력 평가설은 그 나라의 통화의 교환율의 동태가 각자 자기 나라의 통화로 표현된 두 나라의 국내 물가 수준의 동태를 밀접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예론에 의하면 금융정책에 의해서 외국의 물가 수준에 대항하고 상대적으로 국내 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환율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인플레 촉진적인 적자 예산은 환율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상과 같은 이론 전개에 의해서 케인즈는 현실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재창을 시도한 것이다. 우선 첫째로 국내 물가 수준의 안정성과 외국간의 안정성의 쌍방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통화의 안정에 우선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컨트롤의 제약 밖에 있는 외국의 물가가 불안정하다면 국내의 가격 수준 및 환시세 양쪽을 안정시킬 수 없는 데다가 환의 안정은 편적인 것임에 대해서 물가의 안정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사회적 계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중요하다. 둘째로는 근본 위제로의 복귀에 대한 반대이다. 그 이유는 근본이 이제는 310페이지 국내 가격의 안정을 요구하는 데다가 다른 모든 나라가 근본위제로 복귀하는 한에서는 외국 간의 안정을 추구할 뿐이지만 가령 근본위제가 국제적으로 재건됨으로써 제1차 대전에 의해 팽창한 금을 축적한 미국이 금 불태화 정책을 채용하기 위하여 금가치 자체를 관리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치 논의를 거친 다음에 케인즈는 마지막으로 국내 통화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 및 신용의 공급량을 유지하는 방법 및 순전히 일시적인 국내 물가 수준과 외국 물가 수준의 관계에 대한 변동을 피하기 위해서 물가의 공급량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 외 케인즈의 국제금융제도 및 화폐제도에 대한 이론으로서는 1930년에 출간된 화폐론을 들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뒤에 언급한 것처럼 거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금융이론으로서 일반 이론에 관계된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의 국제금융제도 및 화폐제도 문제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 문제는 화폐론 제2권 7편 화폐의 관리에서 상세히 검토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전에 화폐론의 이론 체계를 논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개해주자. 화폐론에서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다음에 보여주는 방식이다. 우선 제1기본 방정식과 제2기본 방정식을 소개한다. 이들의 식을 이용하여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우선 최초에 등장하는 것이 은행의 행동이다. 은행 시스템은 은행 신용을 컨트롤하는 것에 의하여 I와 S에 영향을 준다. I는 신투자자의 증가 가치, S는 저축액. 그 결과 기업가는 이윤을 얻거나 손실을 입는다. 그리고 이윤을 얻은 경우에는 기업가가 생산 요소의 지불에 요소 비용이 증대한다.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반대로 311페이지 지불한 요소 비용이 감소한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 의해 물가가 변동한다고 케인즈는 생각한 것이다. 즉, I- 내지는 I가 S보다 크든가 작든가에 의한 요인 및 그 결과 생긴 요소 비용의 증가에 의해서 유통소비 시 내지 전생산물 가격은 증가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상이 화폐론에서의 기본적인 방법론이지만 이것은 화폐개혁론의 이론적인 배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양자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물가 변동의 요인을 화폐개혁론은 화폐랑 은행의 예금 준비율에 있다고 함에 비하여 화폐론은 투자량과 저축량의 차이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공통된 점은 은행이 화폐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발상이다. 이것은 신념과 이론의 관계를 아는 데에 알맞은 재료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화폐론에서의 국제금융제도 및 화폐제도론으로 올라가자. 거기에서는 우선 최초로 중앙은행이 투자량의 증가를 시장은행을 통하여 향할 수 있는 원격 조작의 수단이 논의해진다. 그를 위해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의해서 창조된 은행 신용량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공개시장 조작과 은행금리에 의해서 행해진다. 따라서 케인즈는
중앙은행이 스스로 임무를 맡을 필요가 있는 규칙에 의해서 민원을 진행시킨다. 그 후에 케인즈는 중앙은행이 물가의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논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케인즈는 긍정적이었다. 다음으로 국제금융제도론을 보도록 하자. 우선 먼저 중앙은행의 주위에 집중되어 있는 몇 개인가의 은행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국제적 시스템의 행동이 검토된다. 이 시스템도 이미 나온 기본 방정식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세계 전체의 투자량과 저축량의 차이가 있는 한 중앙은행끼리 공동으로 이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가격의 변동을 피할 수 없다. 케인즈가 화폐론에서 근본위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근본위제 하에서 장기적인 가격 수준은 준비금으로서 이어갈 수 있는 금의 양이 무역량보다 빨리 증대하는가 어떤가 및 인구의 성장률이나 1인당의 무역 성장률에 의존한다. 한편 단기적인 가격 수준은 기본 방정식에서 투자량과 저축량의 차이에 의존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도 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없다. 더욱이 실제의 근본위 제도에서는 몇 개인가의 중요한 현상 때문에 이와 같은 기본으로부터 크게 312페이지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준비율은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것. 중앙은행이 행하는 신용창조가 다시 자신에게 회수되는 비율이 높은 것과 중앙은행 간의 경쟁이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다. 케인즈는 이상과 같이 논리를 전개한 다음에 다가올 장래 이상적인 통화는 국제적인 기준으로서 금을 사용하든가 그것이 상징적인 존재와 머물게 하고 실권은 초국가적인 국가기관 아래에 두는 것을 제창하고 있다. 여기에 서술된 생각이 다음에 케인지안으로 불리게 되었던 청상동맹안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청상동맹안의 목적을 강조한 제1장 가운데 다음 유형문에서도 확실한 것 같다.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국제통화량을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부적절한 방법, 예를 들어 금산업의 기술적 진보와 같은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각국의 금준비 정책에 의존하여 대폭적인 변동을 받는 것도 아니며 세계무역의 실질적인 경상적 요구에 의해 지배되며 또 세계 유수의 디플레이션적인 또 인플레이션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용이 주도한 확장의 수출을 가능하게 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경제학 원론 같은 데서 다 배운 거지만 그래도 또 보니까 새롭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